이번 한 주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들을 총정리해드리는 로스데이 스페셜 이철규 기자입니다. 가수 겸 배우 최시원 씨가 키우는 프렌치 불독이라는 개에 물려 폐혈증으로 유명 한식당 사장이 숨진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가 개물림 사고 대처법과 법적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한일관이라고 꽤 유명한 음식점 주인이 슈퍼주니어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시원 씨네 집에서 기르던 개한테 물려서 숨진 사고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오늘은 개 물림 사고 얘기입니다. 남 변호사님, 이거 사건 개요부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기사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네. 문이 열렸는데 그 열린 문 사이로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이로 개가 들어와서 물렸다는 네. 것이고요. 그러고서 뭐 파상풍 등으로 감염이 돼서 며칠 후에 사망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게 통상 개 물림 사고가 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게 뭐 목줄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였는데 집안에 있던 개가 어떻게 바깥으로 나와서 네. 이웃을 문,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이거는. 네, 뭐 그렇기는 합니다. 흔히 개에게 목줄을 하라, 입마개를 하라 이런 것을 근거를 하고 있는 법률이 동물보호법입니다. 원래는 네. 동물의 학대를 막고 보호하자는 취지의 규정인데 거기에 네. 그 이제 입마개도 하고 목줄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출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 그냥 집에 둘 때 뭐 반드시 목줄을 하거나 입마개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집에 있던 개가 나와서 사람을 물어서 결과적으로 죽었는데 개 주인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개는 물건으로 치고 네. 재물 손괴의 대상이 되는 재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무슨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능은 있지만 네. 사람처럼 의식을 가지고 사리를 변별하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 물건을 관리를 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개가 집에서 안 묶어뒀는데 나간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고요. 네. 개가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또 예를 들어 그 공간을 본인 혼자 쓰는 공간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개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개는 항시 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혹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다른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조치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 여전히 책임의 문제는 남게 됩니다. 네. 일단 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은 있다는 건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형사적으로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는 과실치상 내지는 과실치사로 지금 처벌하고 네. 있습니다. 다른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또는 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중과실치상, 중과실치사 이런 것으로 처벌합니다. 네. 뭐 관련 소송이나 판례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네. 뭐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뭐 목줄은 했는데 너무 길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또는 목줄도 안 한 개가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이런 경우 전부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개가 행인이든 뭐 이웃 주민이든 어쨌든 물어서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뭐 무조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지금 판례가 좀 갈린 것이 하나 있는데 행인이 사유지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맹견이 하나 있어서 그 맹견이 이 행인을 물었는데요. 네. 1심에서는 수사기관과 1심에서는 유죄다, 과실치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형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 행인에게 더 잘못이 많다. 네. 그 사유지이기도 하고 들어갔을 때 그 개가 물 수도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체크 안 하고 개에게 너무 가까이 갔다. 네. 이러면서 중대한 과실이 행인에게 있다 이러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대법원의 상고심이 계속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것이냐 아니냐가 논란이 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뭐 개조심 이렇게 쏘는 뭐 남의 집이나 뭐 이런데 잘못 지나가다 물리는 거는 뭐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완전히 본인 사유지에 자기가 그 안에서 개를 놓아 기르든 이거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개가 뛰쳐나가지 않도록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 집에 정원이 예쁘다 이러고 그냥 쓱 들어가서 물린다. 이런 경우에는 개 주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네. 지금 이 최시원 씨네 같은 경우는 뭐 수사 같은 게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과실치사인데요. 네.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폐혈증으로 며칠 치료받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과실치상이었던 네. 것 같고 그 뒤에 사망에 이른 것이 이 개에 물려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치료가 소홀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치료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냐 네. 이런 인과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굳이 처벌하지 않거든요. 네. 아직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서 입건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아직 입건 자체가 아직 안 됐다는. 뭐 수사하고 있지 않다는 걸로 보이고 어떤 기사들에서는 뭐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단순 병사 처리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 이것이 전부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서 어디까지 네네. 입건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같은 것만 봐서는 네. 특별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네. 듭니다. 그럼 뭐 자동으로 그냥 뭐 걔한테 물리면은 수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좀 처벌해 주세요라고 어떤 식으로든 의사를 표시해야 수사가 통상 된다는 말씀.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친고죄는 아니기는 한데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으로서는 일껏 수사해놓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무 헛소용이 되거든요. 무소용이 되니까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는지를 나중에라도 또는 초기에라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사람이 물려서 죽었는데 조사도 안 하고 있다는 건 조금 뭐 처음 듣는 얘기네요. 뭐 내일은 사람을 문 개 이거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남승환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개물림 사고 어제에 이어 오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어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 하면 과실치상, 과실치사 뭐 이런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네, 과실치상, 과실치사가 다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네.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법정형에 아예 금고도 없습니다. 벌금밖에 없고요. 네. 과실치사의 경우에만 2년 이하의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징역도 아니고 금고형만 네. 정해져 있습니다. 뭐 금고도 어쨌든 교도소를 가는 건데 실제로 금고가 선고되기도 하고 그러나요? 이런 네, 금고를 선고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특히 개에 물려서 사망한 경우에 금고까지 선고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네. 사망이 아니고 상해의 경우에는 당연히 벌금밖에 안 하고 네. 그리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금고까지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죽지만 않으면 아무리 크게 다쳐도 뭐 교도소나 이런 거 갈 일은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네요. 네, 벌금 안 내서 노역장이 유치되지 않는 한 네. 그런 일은 없게 되겠습니다. 개 주인은 그렇다고 치고 개가 사람을 물어서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이 개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지금 개와 관련돼서 규정하고 있는 법은 동물보호법 하나밖에 없는데요. 네. 동물보호법은 법 자체가 학대되는 동물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물어서 어떻게 한 개를 네. 격리하거나 뭐 또는 다른 조치, 흔히 안락사가 얘기되는데 그런 조치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물보호법에서 격리 조치나 이런 것은 보호하거나 구호하는 경우, 구제하는 경우에 포함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 개에 대해서 격리하는 조항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어떤 개들은 뭐 습관적으로 사람을 물고 뭐 여러 번 물고 그래도 그 개에 대해서 뭐 취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개 물리던 사람이 네. 물리는 차원에서 자기 정당방위 차원에서 개를 뭐 죽인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그게 따로 정당 행위냐, 뭐 정당 방위냐 이런 걸로 따지게 될 것이고요. 네. 그렇게 사고가 난 뒤에 개는 물건이라서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처벌하거나 또는 민사 책임을 묻는 것 외에 네. 개를 따로 어떻게 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민사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통? 민사소송은 이게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네. 형사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고요. 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히 책임이 더 인정되는 게 쉽게 인정할 수 있으니까 뭐 민사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이제 물렸으니까 치료비, 그다음에 혹시 치료하느라고 일을 못 하게 됐거나 이렇게 해서 얻게 되는 이제 손실, 일실이익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손해배상을 구하게 됩니다. 네. 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손해배상이. 네,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 게 치료비 자체도 뭐 네. 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시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많이 계산되지 않을 것이고요. 게다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심하게 다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율 같은 것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장애율 같은 게 좀 인정됐을 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율이 인정될 정도면 상당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라서 손해액이 많다고 좋아할 일은 아니고 그렇게 치면 손해액은 좀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뭐 손해배상이든 뭐든 안 물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뭐 사고를 좀 막을 수 있는 뭐 좀 방안이나 이런 게 좀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동물보호법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은 목줄 그리고 입마개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요. 과태료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흔히 말해서 형사처벌 조항도 없고 과태료 조항만 있고 금액도 낮으니까 별다르게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한다는 겁니다. 흔히 뭐 속된 말로 우리 아이는 안 물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거나 입마개를 안 하고 다니는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점 때문에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뭐 개물림 사고 저희도 현장 기획으로 집중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나한테야 반려견이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뭐 성가시거나 어떻게 보면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 일명 존엄사법이 이번 주부터 시범 실시됐습니다. 어떤 제도고 어떤 파장이 있을지, 또 존엄사만큼이나 뜨거운 감자인 양심적 병역 거부,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어떤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는 얘기, 이슈플러스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법 이름이 좀 긴데요. 웰다잉법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부터 시범 실시된다고 합니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웰다잉법, 이게 뭐 어떤 법인지 먼저 법안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뭐 한마디로 존엄하게 사망할 권리에 관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뭐 존엄사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뭐 핵심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라고 했는데 무의미한을 누가 어떻게 결정한다는 건가요? 네, 뭐 일단 법률 용어에서는 말기 환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치유나 호전의 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나 에이즈 말기 환자, 그리고 만성 간경화 등 뭐 연명 치료를 중단하면 수개월 내 사망에 이를 것이 확실한 그런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법 적용 대상입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의사나 뭐 환자가 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는 가족 2인의 이상의 동의, 그리고 담당 의사나 해당 전문가 의사의 최소 2명의 의사가 호전이나 치유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정하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의의 사고나 급작스러운 발병으로 그 생전에 의사 표현을 못 해놓고 뭐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가족 동의만으로 어쨌든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법안 제출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환자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뭐 이거 나도 힘들고 너희들도 힘들게 한다,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의사 표시를 했다면 논란이 좀 덜한데 말씀하신 경우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아예 그 건강한 사람도 사전에 연명치료 의향서라는 걸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게 장기기증 서약서랑 좀 같은 취지인데요. 뭐 의식이 있을 때 뭐 이른바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둔 겁니다. 연명 치료를 그만둔다고 해서 당장 뭐 사망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또 몇 개월간은 심한 고통에 빠져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앞당길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의료적 조치로? 그렇죠. 안락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뭐 약물 등을 투여해서 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고요. 뭐 치료를 중단해서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뭐 약물 등을 투여해서 사람을 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법으로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시범 실시되는 법안은 그 소극적 안락사에만 해당합니다. 그럼 뭐 오늘부터 가족들이 동의하면은 당장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건 시범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환자
본인이 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해당하고요. 네. 그리고 가족들이 전원 합의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건 내년 6월 법이 시행될 때부터 가능합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뭐 네덜란드나 벨기에, 뭐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같은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네. 일찍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들 나라들은 앞서 말씀드린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캐나다의 경우도요.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고요. 네. 독일과 일본 등은 소극적 안락사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법원에도 관련 판례 같은 게 있나요? 네, 지난 2008년 판례인데요. 네. 그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자녀들이 제기한 바 있는데 네. 당시 법원은 치료 불능인 상태에서 환자의 뭐 나이 그리고 기대 수명 등을 고려할 때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런 결론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전에는 뭐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판단해서 그 치료를 중단하다가 의사나 가족 등이 뭐 자살방조죄 뭐 이런 걸로 처벌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했는데요. 네. 이 환자 가족들은 이후에 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있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환자 자기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요. 네. 뭐 이후에 존엄사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면서 법제화가 됐고 오늘 시범 시행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 목숨에 관한 일이니까 부작용이나 악용되는 일 없이 제도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 대한변협이 이 백종건 변호사가 신청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게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백종건 변호사는 올해로 33살이고요. 네. 그 사시 50회, 사법연수원으로는 40기 출신입니다. 네. 백 변호사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5월에 가석방됐는데요. 네. 이후에 변호사 활동을 다시 하기 위해서 그 변협에 재등록 신청을 했는데 변협은 어제 최종적으로 백 변호사의 변호사 등록을 안 해주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뭐 백종건 변호사 지금 그럼 변호사 자격이 뭐 취소되거나 박탈된 그런 상태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네. 백 변호사는 지금 현재 신분은 변호사는 맞습니다. 네. 다만 이 변호사 자격은 있는데 변호사 활동을 하고 업무를 하려면 그 변협의 변호사 등록을 해야 하는데 네. 이 등록을 변협이 거부한 겁니다. 네. 현직 변호사는 맞는데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는 건데 변협이 뭐 어떤 이유와 근거로 그런 조치를 내린 건가요? 네, 근거는 변호사법 제5조 1항인데요. 네. 그 해당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법 8조 1항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게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변협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뭐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면은 변협이 거꾸로 등록 신청을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백 변호사는 지난 7월에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네.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을 했고요. 네. 서울변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네. 적격 의견을 변협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뭐 병역법의 위헌성과 그 변호사법의 형식적 적용 때문에 인한 피해를 부재하는 것도 인권 옹호와 네. 그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의 소명이다. 네. 이것이 서울변회가 밝힌 적격 판단의 이유인데요. 네. 변협도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뭐 2차례에 걸쳐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는 등록 불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변협은 뭐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네, 뭐 변호사법 5조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인데요. 네. 그 변협은 또 그러면서 헌재의 결정 그리고 국회의 법 개정을 통한 대체 복무제 마련 등의 방법으로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네, 뭐 백종건 변호사 개인 사정은 딱하지만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의 최고 상급 기관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게 변협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뭔가 다른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장지에 모시러 가는데 지역 주민들이 장의차를 가로막고 통행세를 요구해 유족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수백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사건.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이런저런 분쟁. 과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김수현 변호사가 정리해봤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함께 보시죠.
부여의 한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동네 야산에 장사를 지내러 가는 장의차를 막고 유족에게 이른바 통행세 수백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오늘은 이 통행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관례적으로 그럼 그동안 장의차 지나갈 때마다 쭉 그렇게 해왔다는 건데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이 입건이 경찰에 됐다고 하는데 혐의가 어떻게 되나요? 네, 형법상 장례식 등의 방해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장례식 등의 방해죄는 장례식의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을 하는데요. 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어쨌든 마을 주민들이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이 마을을 지나갈 수 없다고 네. 그 유족들에게 협박을 하였고 또 이에 공포심을 느낀 유족들이 일정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네. 공갈죄는 그럼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마을 주민들이 트럭을 이용해서 도로를 막아서면서 유족들에게 돈을 요구한 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수공갈죄가 적용이 네.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특수공갈죄가 적용이 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형은 없나요? 네, 벌금형은 없습니다. 네, 뭐 지나가기는 가야 되고 우리 땅이니까 우리 마을이니까 돈 내고 가라 이러면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다른 마을에서도 선산이 있는데 이곳을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후적인 대처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례식 절차를 지체하면서까지 뭐 경찰을 부르거나 해서 사전적으로 이를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마땅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뭐 약간 어이가 없는데 뭐 내일은 이렇게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 이용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법적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 어제에 이어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제 장의차 막고 통행세 받아간 마을 주민들 공갈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공갈이랑 협박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어떤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네. 반면에 공갈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다른데요. 즉,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공갈이 더 나쁜 거네요. 뭐 돈까지 이렇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땅 주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소유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쓰는 건데 그러면 뭐 지자체든 어디선 사용료 같은 거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네, 국가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 해당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용료를 안 줄 경우에는 땅 주인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전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제 새로 나는 도로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옛날부터 도로로 쓰이면 이게 계속 도로로 쓰일 걸 땅 주인이 알잖아요. 뭐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땅을 샀을 때 이때도 사용료를 줘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판례는 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될 무렵 해당 국가가 그 토지를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토지를 설사 매수인이 그게 도로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전만으로는 그 해당 매수인이 그 토지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따라서 국가는 그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유지의 경우는 도로로 쓰이고 있으면은 무조건 어쨌든 사용료를 국가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여긴 내 땅인데 내가 사용료도 제대로 못 받고 뭐 그래서 여기 지나다니지 마라 하고 뭐 이렇게 말뚝 같은 거 박아놓고 그런 거 이렇게 왕왕 보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요? 돈을 제대로 본인이 못 받았을 때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해당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이 오랜 기간 동안 도로로 사용하였다는 관습상의 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또는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그 토지에 대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해당 도로가 관습상의 도로나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 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통행을 못하게 되면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교통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주의토지 통행권 이게 뭔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A라는 토지에서 어떤 도로 같은 공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토지인 B 토지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거나 B 토지를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지나가게 될 경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경우 그 B 토지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하는 대신 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관청이나 이런 데서 이거를 뭐 강제로 통행을 하게 이렇게 뭐 물리력을 행사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사실 교통방해죄가 성립을 하려면 우선 법원에서 그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에 대한 판단이 있다면 관청에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땅 주인이 어느 날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면은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우선 그 해당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우선 한 다음에 주의토지 통행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안의 경우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이라면 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억지로 만약에 본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는데도 들어갔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막는데도 함부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을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남의 땅 막아놓으면은 그 도로라고 해도 뭐 함부로 집주인 땅 주인이 방해하는데 함부로 들어가면은 오히려 거꾸로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네요.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는 그렇게 반대로 뭐 고소를 당하거나 소송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어쨌든 함께 사는 사회인데 뭐 땅 주인 보고 일방적으로 손해 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니던 길 못 다니게 할 수도 없고 뭔가 좀 서로 조금씩 막 배려 뭐 해줬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입 규제의 법적 타당성과 함께 오토바이는 정말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한지 짚어봤습니다. 법률방송 현장기획 시작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러투데이 현장 기획입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금지 등 규제에 대한 연속 기획.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35개 국가들을 전수 파악해봤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OECD 국가 외 해외 다른 나라들 사례까지 장한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쭉 뻗은 고속도로를 오토바이가 시원하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배기량 50cc 이상,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속도 무제한, 최고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 역시 시원하게 달리는 오토바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1차선에서 승용차들을 추월하며 쭉쭉 내달립니다. 선진국과의 비교가 능사는 아니지만 이른바 국제적 스탠더드라는 관점에서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 가입 35개 나라의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허용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그리스의 경우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국가는 50cc 이상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가하는 국가들입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서유럽 국가는 물론 체코, 폴란드, 헝가리 같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들, 미국과 캐나다 같은 광활한 국토를 자랑하는 북미 국가, 멕시코와 남미 칠레, 여기에 호주, 이스라엘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OECD 국가 절대 다수인 30개 나라가 50cc 이상이면 오토바이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너무 적어 고속도로 통행 흐름에 방해가 안 될 정도면 사실상 아무 제약이나 제한 없이 오토바이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Je suis plutôt pour à partir du moment où les motards font vraiment extrêmement attention parce qu'ils sont absolument pas visibles par les autres. 일본의 경우엔 고속도로 진입 허용 배기량이 125cc, 이탈리아는 150cc, 터키는 350cc 이상으로 배기량이 조금씩 더 커질 뿐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는 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일본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며 심지어 두 사람이 한 오토바이에 타는 것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전용 휴게소와 전용 차선까지 만들어주는 등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35개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는 아무 제한 없이, 미국, 독일, 호주 등 30개 나라는 사실상 제약 없는 50cc 이상, 일본은 125cc 이상, 이탈리아는 150cc 이상, 터키는 350cc 이상이면 오토바이도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제한하는 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나아가 꼭 OECD 국가가 아니어도 전 세계적으로 멀쩡히 고속도로라고 있는 것을 오토바이라고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된다는 것이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말입니다. 당장 중국이나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도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든 레저용으로 수십 대씩 몰려 라이딩하는 것까지 별다른 제약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中国的摩托车是可以上高速公路的，当然，因为有最小的这个限速，所以呢，排气量50cc 以下的话是不能上高速公路的。然后呢，那么上高速的时候呢，一定要配这个头盔。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그 당연함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일 뿐 이른바 국제적 스탠더드로 봤을 땐 오히려 완전 거꾸로였던 겁니다. 그 기저엔 이른바 이동권을 보편적 권리로 상정하고 고속도로든 뭐든 그에 따른 위험 부담은 오토바이 이용자가 지면 된다는 이용자 책임 부담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것 자체는 아예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헬멧을 강제하는 법. 이 헬멧법을 위헌이라고 소송을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진입이 불가능한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 허용하니까 우리나라도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철옹성처럼 금지하고 있다면 그 금지의 이유와 근거가 타당한 건지 다른 나라들은 왜 허용하는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러투데이 현장기획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금지에 대한 연속기획 4번째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진입 규제의 헌법적 권리 측면을 보도합니다. 그동안 무려 9차례나 헌법재판소에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소원이 제기돼 왔다고 하는데요. 같은 사안에 대해 9차례나 헌법 소원을 낸 건 극히 드문 일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겐 그만큼 절실한 문제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9번의 헌법 소원, 그동안 우리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려왔는지, 판단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에 대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왜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거나 30분이면 갈 길을 1시간씩 걸려 가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시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데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 소원의 주된 취지입니다. 지난 1998년을 시작으로 지난 2015년까지 헌재에 제기된 관련 헌법 소원은 모두 9차례. 이 가운데 3차례는 청구 요건 미비 등으로 각하됐고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진 건 6번입니다. 일단 지난 2007년 첫 정식 심리에서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 일치로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이나 다른 보충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부터 헌재의 이런 판단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모경준, 이동흡 2명의 재판관이 보충 의견을 따로 냈습니다. 장래 일정한 여건이 갖추어지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부분적으로나마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일정한 여건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긴 했지만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허용 가능성을 열어놓은 겁니다. 나아가 2011년에 송두환 당시 헌재 재판관은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우리나라의 도로 상황과 교통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경계를 이유로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송두환 전 재판관의 의견입니다. 즉, 뚜렷한 근거나 물증, 자료 없이 막연히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인식만으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건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후 2013년, 2014년, 2015년엔 더 다양한 보충 의견들이 계속 나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제한의 범위나 정도 면에서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 안전거리와 제한 속도만 지키면 별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 고속도로와 달리 일반 도로는 오히려 횡단보도, 교차로, 무단횡단, 급경사, 급회전 구간 등 위험 요소가 오히려 더 많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에 대한 일반 도로 이용의 강제가 반드시 그들의 생명, 신체 보호에 기여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것이라는 의견이 대표적입니다. 즉,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한꺼번에 급작스럽게 아무런 제약 없이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쏟아져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바로 내리게 된다면 운전자들이 이제 고속도로로 바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대한 국회 입법 개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실제 미국 등 이른바 선진국에선 이동권을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충분한 근거와 실증적 자료 없이 그 보편적 권리를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그게 헌법이 만든 기본권이고 그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은 엄중하게 보호하고 있다. 오토바이 협회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10번째 헌법 소원을 낼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10번째 헌법 소원, 헌재가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연속기획 5번째. 그동안 4차례 보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보내주시는 등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소개하면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의 이유가 타당한지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신 시청자들의 근거는 대동소이했는데요. 요약하면 위험하다, 사고 나면 죽는다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정말 승용차나 다른 사륜 자동차에 비해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율도 높을까요? 또 과연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더 위험할까요?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로투데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연속기획 기사에 대한 댓글입니다. 일본에서는 고속도로의 이륜차가 아무런 제재 없이 안전하게 잘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하루빨리 법을 바꿔서 이륜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고속도로는 바라지도 않고 전용도로나 지하라도 많이 완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왜 허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의견을 주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반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대부분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사고가 많다, 오토바이 사고는 치사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들이 빨리 달리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이륜차다 보니까 사고 날 위험이 더 커서 오토바이가 좀 다니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지난 2015년 한 여론조사 기관이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찬성은 20%도 안 됐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진입 허용의 경우 70% 이상이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의견은 1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면 안 되지 절대로. 진짜 화물차도 일상밖에 안 타잖아요. 짐 실을 때는 내 차도 가면 이렇게 흔들리는데 오토바이는 빨려 들어가요. 밑으로 잘못하면.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사고 나면 죽는다는 인식. 오토바이 사고, 정말 일반 승용차에 비해 사고도 많이 날까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오토바이와 승용차 대수 대비 사고율과 사망률 등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2016년 기준 차량 종류별 등록 대수 대비 부상자 수입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다치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등록된 차량 10,000대를 기준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는 사람은 일반 승용차가 131명, 승합차 258명, 화물차 116명, 견인차나 포크레인 같은 특수차 184명, 그리고 오토바이는 72명입니다. 승합차의 3분의 1도 채 안 되고 승용차와 비교해도 절반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지난 5년간 부상자 수를 보면 이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10,000대당 부상자 수가 110명이 넘는 반면 오토바이는 70명이 채 안 됩니다. 교통사고로 다치는 운전자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승용차가 오토바이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치는 건 그렇다 치고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 다 죽는다는 우려가 큰데요. 그렇다면 등록 차량 대비 사망자 수는 어떨까요? 2016년 등록 차량 10,000대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승용차 1명, 승합차 3명, 화물차 2명, 특수차 5명, 그리고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같은 1명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운전자들이 숨지는 경우가 평균 3배 이상이라는 통계입니다. 사고율의 경우도 오토바이가 화물차나 특수차는 물론 승용차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낮습니다. 종합하면 오토바이가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 나면 죽는다는 인식은 정확한 근거 없는 그릇된 고정관념이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알아서 조심 운전을 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 도로에서 우측 차선으로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차도 섰다 갔다 버스 마찬가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사고 생기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해보지도 않고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관련해서 지난 2011년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당시 송두환 헌법재판관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이 교통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오토바이가 대형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경계를 이유로 전체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유출입구를 제외하고는 통행이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통행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가장 안전한 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9차례의 위헌 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횡단보도와 교차로, 무단횡단 보행자, 급경사, 급회전 구간 등 일반 도로가 고속도로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국회가 입법을 통해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을 부분적, 순차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내오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하다, 사고가 많다는 일반의 인식은 사실 실증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통계에 비춰보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전면 제한, 팩트에 바탕한 현실적인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복잡한 법조계 이슈를 카드 뉴스로 정리해드리는 카드로 읽는 법조 순서입니다. 정호성, 추재만, 그리고 안봉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상시부터 문고리 3인방까지 문고리 권력의 과거와 현재,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3명의 비서관 가운데 어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해 통탄스럽다는 정 전 비서관의 법정 진술을 보면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고리 권력, 역사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이름이 남은 이런저런 인물들의 이름이 떠올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은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까요? 김효정 기자의 카드로 읽는 법조입니다. 시 황제가 세운 중국 최초 통일제국 진의 환관이자 승상이었던 조고. 조고는 시 황제 사후 시 황제의 조서를 위조해 장남 부소와 충신 몽염을 자결케 하고 어리석은 막내 아들 호해를 황제에 세웁니다. 이른바 사구정변입니다. 조정을 좌지우지한 조고는 황제 호해에게 말을 바치며 사슴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해하는 황제에게 말이라고 진언한 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른바 지록위마라는 고사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조고의 폭정에 진승 오광의 난을 시작으로 진제국은 결국 창업 15년 만에 망합니다. 후한 말에는 십상시라는 10명의 내시가 어리석은 황제 영제를 끼고 조정과 국사를 쥐락펴락 전횡을 일삼습니다. 그럼에도 영제는 과인이 어린 시절 황궁에 들어와 의지할 사람 하나 없었을 때 환관 장양은 친아비요, 환관 조충은 친어미처럼 나를 보살폈다. 그들이 사욕을 좀 채우기로써 그게 무슨 문제인가 하고 십상시를 두둔합니다. 이후 황건적의 난이 나며 후한은 몰락의 길을 걷고 천하는 위초고 삼국으로 갈라집니다. 중국에 십상시가 있었다면 조선에는 김자원이라는 내시가 있습니다. 연산군 때 김자원은 왕의 명령을 전하는 이른바 왕명출납을 관장하는 승전 내관 상전직을 맡습니다. 왕명출납의 문고리로 권력을 꽉 틀어쥐고 휘두르니 양반들이 말에서 내려 김자원의 인사를 하고 고관 대작들은 김자원을 통하지 않고는 왕을 볼 수 없었다는 지금도 어디선가 많이 듣고 본 듯한 말이 전해집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김기춘도 대장에게 보고서를 낼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문고리를 잡고 있던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말이 그것입니다.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른바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의 이름입니다. 문고리 3인방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새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하겠느냐고 두둔합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제기 당시 십상시를 두둔한 후한의 영제처럼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새 비서관을 감싸고 두둔한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 문건 유출은 사실로 확인되고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나오는 국정농단 실태. 박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새 비서관도 모두 이런저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통령 뜻을 헤아리고 받드는 과정에서 과했던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특별히 잘못됐다든가 부당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제 1심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한 말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우리 정치사에 박근혜 대통령만큼 비극적인 사람이 또 있나. 대통령을 더 잘 모시지 못한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통탄스럽다고 주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줬습니다. 역사에는 왕의 곁에서 오명을 남긴 이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대왕 문종의 유지를 이어 단종을 지키려다 죽음을 맞았던 환관 엄자치, 세종부터 연산까지 7명의 왕을 모시며 연산의 방탕함에 이 늙은 환관이 죽음이 아깝겠소마는 임금께서 올해 국왕으로 잊지 못할 것이 원통할 뿐이라는 직언을 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환관 김처선. 진나라 조고와 후한 영제의 십상시, 망한 왕조와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역사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문고리 3인방을 십상시로 기록할까요? 김처선으로 기록할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네, 오늘의 판결 좀 어이없고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외환은행 먹튀 논란의 론스타 얘기입니다. 외환은행 등 국내 기업 주식을 사고 팔아 수조 원의 이익을 올린 론스타에 대해
우리 세무당국이 부과한 1,700억 원대 법인세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내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론스타는 한국 투자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 조약을 맺은 벨기에와 이른바 조세 도피처로 불리는 버뮤다 등의 지주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 회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론스타는 2006년 한 해 외환은행 배당금으로만 4,167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듬해인 2007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 일부와 극동건설, 스타리스 주식 전부를 매각하면서 수조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말 그대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겁니다. 수익을 올린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서울국세청은 법인세 1,733억 원을 부과합니다. 론스타는 못 내겠다고 소송을 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오늘 안 내도 된다고 최종적으로 론스타 손을 들어줬습니다.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투자를 결정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주요 결정은 모두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이루어져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우리 법원 판단입니다. 간단히 말해 국내에 론스타 사업장이 있긴 하지만 이 법인이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어서 국내 사업장은 대법원 표현을 빌자면 고정사업장이 아니고 고정사업장이 아닌 법인에 부과한 법인세는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네, 법률 전문가 중에 최고 전문가인 대법관들이 그리 판결을 내렸다면 이른바 법리적으론 하자가 없을 것이지만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의식불명 상태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이나 구치소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표현대로 주요 결정을 내리고 반도체나 휴대폰을 팔았든 주식을 사고 팔았든 그게 뭐든 삼성이 미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는데 미국 세무당국이 삼성 미국 법인에 자기들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부과하면 그게 위법한 건지, 고정사업장이 뭐길래 수조 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론스타에 대한 1,700억 원대 법인세 부과가 법적으로 그리 부당한 건지, 꼬박꼬박 이런저런 세금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 참 여러 생각이 들게 하는 판결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는 유정원 변호사의 미디어와 법입니다.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 영화보다 더 엽기적인 살인 청부 사건의 전모, 유정원 변호사가 이 사건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미디어와 법 함께 보시죠. 네,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의 청부 살해 이야기, 오늘 유정은 변호사의 미디어 법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초동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8월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인 고모 씨가 서초동에 있는 한 법무법인에서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충격적이었죠. 네, 당시 고모 씨는 이제 할아버지의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외사촌 측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고모 씨는 조모 씨에게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주는 조건으로 네. 거액의 대가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가 이를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앙심을 품고 고모 씨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당시 8월에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우발적인 살인 사건으로 조사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경찰은 조사를 하면서 그 범행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범행 직후에 조모 씨가 순순히 검거되면서 자백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네. 이건 개인적 원한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었습니다. 뭐 당시에는 이제 고모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모 씨에게 거액의 대가를 약속했는데 네. 그러한 뭐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살인을 했다는 것이죠. 네, 처음에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렇게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적인 살인으로 밝혀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 씨의 외사촌이 그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예. 뭐 최종적으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예, 그러자 고모 씨의 외사촌은 조 씨에게 그 현금 20억과 변호사 비용, 가족 부양 등을 약속하면서 예. 고모 씨를 살해할 것을 교사하게 됩니다. 이른바 청부살인 사건이 이 사건의 전말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청부살인이었다 하면 구체적인 증거들이 또 있었을 텐데요. 어떤 증거들이 있었습니까? 예, 검찰에서는 핸드폰, 노트북, 계좌 등과 같은 증거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예. 결정적인 증거들을 밝혀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모 씨가 흥신소 또는 조선족을 통한 살인, 그리고 청부살인 방식, 네. 또 살인 교사자의 형량, 이런 것들을 검색한 결과들을 찾아냈고요. 그렇군요. 예, 또 결정적으로 고모 씨의 외사촌이 조모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네. 살해한 직후에 필리핀으로 도망가라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죠. 이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조모 씨의 자백을 받아냈고 이 사건의 예. 전말이 밝혀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계획적인 청부살인을 진행을 한 건데 네. 왜 하필이면 다 공개돼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일을 진행한 걸까요? 예, 예초에 고 씨는 조모 씨에게 그 고 씨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까지 모두 죽이라고 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부담을 느낀 조모 씨가 이를 거절하자 예. 그럼 변호사라도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 앞에서 고 씨를 죽여라 이런 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겁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질러라 이렇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주대낮에 청부살인이라니 참 말문이 막히는데 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예, 사람을 살해한 자나 또 사람을 살해할 것을 교사한 자는 모두 살인죄 또는 살인교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이 당사자 모두 같은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초반에 청부살인을 배제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비난들이 경찰에 쏟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구속기간 제한 때문에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를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청부살인이라니 참 충격적인데요. 그래도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처벌이 이루어진 점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법조계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률방송은 더 다양한 정보와 분석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